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슴이 산산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질 않아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조금 운이 나빠서 나쁜 연놈들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일 뿐이니 잘 극복해보자 싶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항상 즐겨보던 채널에서 많은 분과 거지 같은 연놈들을 잘근잘근 욕하면서 극복해 보려고요. 저는 연애 2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만남이었어요. 제가 휴가를 받아 혼자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멀리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기차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에 있어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기차의 스낵바 칸에서 저는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일 대낮에 여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남편에게는 인상적이었나 봐요. 남편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의 인연으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넘게 만났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직장도 좋았고 집안도 괜찮았어요. 거기다가 성격도 활달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은 사람이 술을 안 좋아하기 어려운데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도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해오던 배우자의 조건에 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없는 남자였죠. 사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 높기로 유명했었거든요. 인물이랑 직업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좋았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직장 생활만 해도 주말이면 지쳐서 집에 늘어져 있기 일쑤이고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노느라 데이트를 등한시하는 남자들도 많으니까요. 나이가 좀 드니 저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 하나 둘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팅을 해도 10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가 걸리면 연애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다가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생기면 바로 헤어졌고요. 친구들은 저더러 눈이 높다면서 제 이상형처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알콩달콩 연애하고 순탄하게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연애하는 2년 동안 남편에게 거슬리는 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빨리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이란 게 제가 꿈꿔온 것과는 매우 다르더군요. 물론 주변에서 익히 들어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좋게만 보였던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시간을 허투루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그 주에 계획이 정해진 사람이라 저와 데이트를 할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해서 항상 그대로 지켰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도 저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면 게임이 끝나지 않아도 중간에 나와 저를 만나러 왔죠. 주말이면 바빠도 새벽부터 아침까지 본인을 할 일들을 끝내놓고 저와 데이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언제나 영화 후기를 다 찾아서 언제나 평점이 높은 영화를 미리 예매를 했고 식사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어디를 가지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번 맛집을 알아봐 데려가 줬습니다. 난 연인들끼리 매일 집에서만 데이트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세상에 이렇게 할 게 많고 배울 게 많은데. 젊고 시간 있을 때 둘이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고 즐겁게 보내야지. 언제나 저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오는 남편이 전 너무 좋았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점이 좋아 남편과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남편은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매 시간 계획이 있는 사람과 산다는 건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출근하는 평일이든 쉬는 날이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침 일찍 영어 학원에 갔다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도 친구들과 축구 모임을 하거나 한강 러닝 동호회에 갔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 샤워를 하고 저녁은 먹지 않고 잤죠. 몸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밥 먹고 다시 수영을 가거나 등산을 갔어요. 물론 자기 관리 확실하고 부지런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도 강요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일할 때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쉴 때는 푹 쉬어야 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퇴근하고 남편과 거실에 누워 맥주도 한잔하고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을 서로 나누면서 수다 떨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0시면 잠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다 보니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같이 사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학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갈 때까지 자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요. 오랜만에 치맥이라도 한잔 하고 자자고 했습니다. 자기 퇴근하고 집에 오면 12시인데 그 시간에 치맥 먹고 자면 밤새 소화 안 되고 배 나와. 자기 배 나온 남자 싫다며. 난 내일 새벽에 PT 잡혀서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먼저 잘게. 자기 조심해서 와. 남편은 언제나 본인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그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살아보니 남편은 완벽주의자더라고요. 남편은 저도 본인처럼 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은 대신 출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까지 좀 자고 일어나 맛있는 밥을 먹고 수업 내용을 보다가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퇴근하고 오면 밤 11시, 12시라 쉴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많은 걸 시키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에 저도 일어나서 함께 운동하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잠은 본인이 영어 학원 갔을 때 자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남편과 함께 운동하면 좋죠. 그런데 새벽 1~2시에 잠드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운동을 하러 가겠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제가 정신력이 부족한 거래요. 애들 가르치면서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일도 하지. 잠이야 죽으면 실컷 잘 텐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몸 관리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쉬고 싶어 한다고. 운동이야 쉬는 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새벽부터 못 시켜서 안달이야? 아무리 살 안 찌는 체질이라도 당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야. 여자 나이 마흔이면 여기저기 늘어지기 시작해. 난 여자가 나이 먹었다고 푹 퍼지고 살찌는 거 딱 질색이야. 나도 당신이 배 나온 남자 싫다고 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노력하는 거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노력해줘. 뭐야? 당신 나 살 좀 찌고 주름 생겨서 쭈글쭈글하면 더는 같이 안 살겠다는 거야? 내 말은 살이 늘어지고 아줌마 돼서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게으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정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남편과 말을 하다 보면 저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곡을 푹푹 찌르면서 말하는데 이길 수가 없었죠.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결혼했다고 관리도 안 하고 서로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 싫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연애할 때도 남편은 항상 저에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할 때도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부이고 가족인데 둘이 있을 때는 조금 편하게 있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거의 일요일만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요일에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야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면서 데이트했지만 이제 부부가 됐으니 집에서 둘이 영화도 보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요일에도 바빴습니다. 쉬는 날이면 더 많은 걸 했어요. 수영하러 가거나 혹은 등산, 여행 같은 활동적인 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일요일만이라도 남편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함께 수영하고 집에 오자마자 쉴 틈 없이 짐을 싸서 등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다 보니까 뭘 하지 않아도 절로 살이 빠지더군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푹 꺼졌어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니 힘들어도 그 정도는 제가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청결에 대한 문제였죠.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난 아무리 부부라도 남자 여자 사이인데 계속 서로한테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내 앞에서 방귀 뿡뿡 끼거나 트림을 막 하면 실망할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방귀나 트림은 서로 트지 말자. 해줄 수 있지? 그게 뭐 어려운 건가? 자기 싫으면 당연히 노력해야지. 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한참 남편에게 눈이 멀었을 때라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그깟 방귀나 트림 따위는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인데 저는 집에서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는 좀 해소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나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남편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샤워를 할 때 방귀든 뭐든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부부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냐고 비웃으실 텐데 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 제때 화장실을 못 가고 방귀를 자꾸만 참아서 변비가 생겼거든요. 원래도 장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변비가 생기고 했는데 결혼하고 남편과 살기 시작하면서 다시 변비가 생긴 거죠.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까지 다니며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뱃속에 가스가 차서 부글거렸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이나 청결에 예민한 남편 앞에서 변비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수업이 하나 취소돼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마침 남편이 운동 갔다 와서 씻는지 욕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에 올려둔 남편의 노트북에서 연신 카톡카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 보니 남편 노트북이 켜져 있더라고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노트북에 버젓이 켜져 있고 채팅방에서 연신 톡톡이 오는데 남편이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슬쩍 남편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노트북 창에 남편 계정으로 채팅방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보지 말아야 할 내용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채팅방을 확인했을 때 마침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탁에 앉아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자는데 엉덩이를 내 쪽으로 해놓고 연신 방귀를 뀌는 거야. 소리도 무지 크고 냄새도 장난 아닌 거 있지? 진짜 아무리 평소에 참는다고 해도 잘 때는 참을 수 없는 거구나 싶더라. 나 진짜 순간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싶었어. 남편 채팅방의 친구들은 다들 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생리현상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참냐고들 했지만 저는 이미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진 상황이었어요. 채팅방의 내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애할 땐 몰랐는데 밥 먹을 때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 음식을 입에 넣고 이상한 모양으로 오물오물 거리면서 씹는데 무슨 돼지가 염을 씹는 듯이 먹는다니까.
그뿐이 아니야. 신발 벗고 정리를 한 번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매번 정리하는데 무슨 여자 구두에서 그런 냄새가 나냐? 발냄새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 토할 뻔했어. 너처럼 여자한테 금방 질리는 놈이 웬일로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갈까 싶었다. 아이고, 미친놈. 저는 순간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리고 창피한 걸 떠나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일까지 공유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랐어요. 저에게 일찍 왔냐고 인사를 하고는 자연스레 노트북을 챙기려고 했죠. 저는 순간 남편이 집으려고 하는 노트북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트북 켜져 있어서 당신이 친구들한테 한 발 다 봤어.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치스러워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이 왈칵 올라왔어요. 앞으로 남편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친구들과 그냥 장난을 좀 친 거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그렇겠어. 난 정말 그날 밤에 너무 놀라서 잠도 못 자고 설쳤다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편이랑 자는데 그렇게 방귀를 막 끼어댈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부탁했잖아. 난 자기가 방귀 뀌고 그러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여자가 자기 앞에서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질 만큼 실망하는 거였죠. 저는 남편의 진지한 얼굴을 보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변명을 하고 있더군요. 당신이 방귀나 화장실 문제에 예민한 것 같아서 나도 어떻게든 노력하느라 변비가 생긴 거야. 그래서 변비약을 먹고 잤더니 새벽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건데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남편이 아내가 방귀 뀌는 것도 이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아니, 당신이 지금 변비 걸린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 변비 걸린 거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자고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잖아. 남편이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방귀 때문에 남편과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남편이 일주일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덜렁 문자 한 통 보내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나랑 살면서 참느라 변비에 걸렸다고 하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어. 내가 한동안 엄마네 가 있을 테니까 편하게 있어. 당신 변비 좋아지면 연락해. 그때 들어갈게.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게 실제 상황인가 놀라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또 봤어요. 그런데 사실이더군요. 남편은 변비약을 먹으면 방귀를 뿡뿡 뀌는 저를 보느니 차라리 시댁에 가 있기로 한 겁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데 도무지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 얘기를 믿어주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방귀 좀 꼈다고 집을 나갔으니 말이죠. 저는 3, 4일 두고 보다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퇴근하고 무작정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천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반겨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아직 운동하러 가서 안 왔으니 저녁부터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속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본인은 멀쩡하게 평소에 살던 대로 살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밥을 먹으며 시부모님께 하소연을 늘어놨습니다. 세상에 아내가 방귀 좀 뀌었다고 쪼르르 시댁에 가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쓰럽다는 듯 처연한 눈빛으로 보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어디서 저런 유별난 게 나왔나 몰라.
애가 절대 나쁜 애는 아닌데 워낙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세학이 네가 좀 이해해 줘라. 시아버지는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그런 걸 제가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뭘 투덜거리냐고 하셨어요. 유별나긴 뭐가 유별나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싫어하는 건 좀 조심해주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더군다나 여자가 조심성이 있어야지. 세아가, 넌 어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그 예민한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 새아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당신은 뭘 그런 걸 가지고 애한테 소리를 내? 이제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성격이 예민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남편하고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계셔도 항상 아침이면 화장 곱게 하고 잘 차려입고 계세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선지 남편은 시어머니 같은 여성을 원했나 봅니다. 이렇게 된 김에 아예 방을 따로 쓰는 거는 어떠니? 너희 둘 생활 패턴도 너무 다르고, 어차피 애 낳을 생각도 없는데 각자 생활 존중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래야 너도 덜 힘들 거고. 순간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각방을 쓰라고 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저희 부부가 애 낳을 생각이 없다는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싶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이야 둘 다 바빠서 아직 계획이 없지만 저희 하나는 꼭 낳을 거예요. 진영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고요. 사실 결혼 전에 남편이 워낙 깔끔하고 취미도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이 걱정됐어요. 혹시나 둘 다 나이도 있으니 남편이 아이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결혼 준비 전에 저는 꼭 아이 하나는 낳고 싶다는 말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때 남편도 분명하게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결혼하고 바로는 아니지만 제가 낳겠다고 하면 하나는 낳겠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 아유, 우리 진영이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다고? 신기하네. 걘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줄곧 애 안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웬일인가 싶었지. 이 사람은 왜 괴결한 소리를 하고 그래? 대학 때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 같겠어? 그래 세아가 잘 생각했다. 자식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지. 제 말에 시아버지는 안심하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의외라는 듯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에 걸렸지만 애써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우선 남편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11시가 넘어갈 때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10시면 무조건 자는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죠. 저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 우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댁 앞에 익숙한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 차였습니다. 운전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저는 심기가 뒤틀려서 운전석으로 성큼 다가가 차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며칠 만에 본 아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여길 왜 왔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통화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헬스클럽 PT 선생님하고 내일 아침 일정 때문에 통화를 했다더군요.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데 왜가 어딨어? 당신이야말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덜렁 보내놓고 시댁에 숨어 있는 게 말이 돼? 사람 속은 뒤집어 놓고 본인은 운동할 생각에 실실 웃음이 나와?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시동 켜. 집에 가게. 저는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다 싶더라고요. 둘이 문제가 있으면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풀어야지 떨어져서 지내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편을 시댁에 두고 가고 싶지 않아 빨리 출발을 하라고 소리쳤죠.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받고 싶었습니다. 남편 감정이 어쨌든지 저에 대해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한 일은 사과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었는지 다짜고짜 시어머니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각방 쓰는 거 어때? 나 때문에 당신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서로 편하게 하는 거지. 요즘은 신혼부부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전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각방이라뇨. 저는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난 정말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불편하면 내가 노력해 볼게.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각방은 말도 안 되지. 남편에게 사과고 뭐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입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정에는 절대 각방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서로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각방까지 쓰게 되면 점점 더 사이가 틀어질 게 당연했죠. 남편은 제가 너무 강력하게 각방을 싫다고 말하니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또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저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남편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제 입모양이나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흘낏 보기만 해도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매일 남편 눈에 거슬릴까봐 눈치 보면서 사느라 집에 있어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죠. 그래도 저는 잘 해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같이 헬스도 다니려고 하고 주말에 취미 생활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절을 했어요. 나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뭐든지 자기랑 같이 하고 싶어서 졸랐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응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부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어. 남편은 언제부턴가 저를 존중해 준다면서 일절 저에게 아무것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쩐지 전보다 더 외로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혼자였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여전히 남편은 자고 있거나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어서 어디냐고 전화하면 항상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저는 자꾸만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고 잔소리를 하게 됐죠. 남편이 친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모임 사람들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리 둘 다 바빠도 하루에 한 끼는 부부끼리 같이 먹어야지. 매일 그렇게 밖에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야겠어?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자꾸 나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간섭할 거야? 남편은 제가 평일 저녁 시간이라도 같이 있자고 하는 게 잔소리고 간섭이랍니다. 저는 남편이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말 중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 친구가 했던 말인데 남편이 원래 뭐든 쉽게 질린다고 했단 말이요. 혹시나 남편이 벌써 저에게 질린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남편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뒤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게 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결정적인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저를 속였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무관심해하자 불안해진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가 전 같지 않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저와 남편 사이도 달라지는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다는 제 말에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아이는 빠르지 않아?
난 신혼 좀 더 즐기다 갖고 싶은데. 신혼? 당신 우리가 지금 신혼인 것 같아? 난 전혀 우리가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은 뭔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저는 우리가 신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숙사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남편이 너무 밖으로만 돌아서 너무 외롭다고요. 이럴 때 아이라도 생겨야 저는 마음에 안정이 생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웬일로 저를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앞으로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도 얼른 갖자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넘게 병원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 팔을 다치자 많이 답답했어요. 아무래도 불편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일이 많았습니다. 운전을 못하니 제가 병원에도 데려가야 했고 씻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도 도와줘야 했어요. 남편처럼 청결이니 위생이니 신경 쓰는 사람이 저에게 이래저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으니 처음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저에게 민망해서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먼저 남편을 데리고 가서 바지도 내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어요. 그렇게 시일이 지나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제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남편이 팔을 다친 건 안쓰럽지만 그래도 다치고 나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의지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맘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남편이 보험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팔이 불편해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남편 핸드폰으로 보험 접수를 대신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서류를 접수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연히 지난 보험 접수를 확인하게 됐는데 남편이 무슨 수술을 했다더라고요. 수술 내용을 확인했더니 수술 이름이 다름 아닌 무도정관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한 게 맞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바로 했더라고요.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들이밀고 확인했습니다. 피임 수술인 정관 수술을 한 게 맞느냐고요. 순간 당황한 남편은 처음엔 말을 버벅거리더니 나중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남편에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뻔뻔했습니다. 당신이 아이 낳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난 아이 낳을 생각이 없었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재밌게 살기도 벅찬데 아이까지 낳아서 언제 키우고 있어? 뭐? 그런 인간이 결혼을 하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물었잖아. 애 낳을 거냐고. 그때 나한테 당신도 하나는 낳을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낳고 싶다고 하니까 우선 나도 낳는다고 한 거지. 내가 만약에 아이 안 낳는다고 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남편의 뻔뻔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을 맞추고 사느라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당신 나이도 마흔이야. 지금 애 낳아봐야 노산이라 위험하고 키우느라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정말 그래도 괜찮아? 난 다 당신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남편은 저를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평생 둘이 열심히 일해서 여행 다니고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자네요. 저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돼서요. 그러던 중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고민에 답을 찾아줄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남편. 이 새끼가 하다 바람을 피웠더군요.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하루는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다니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헬스장 등록할 때 제 것도 등록해줬는데 저는 결혼하고 몇 번 가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땀을 쭉 빼고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헬스장 주차장에 서 있더군요. 번호판을 확인하니 남편 차였습니다. 저는 남편도 운동하러 왔나 보다 싶어 아는 체를 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반갑게 달려가더니 남편 차에 홀라당 올라타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죠. 여자가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운전석에 있던 남편이 여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퍼붓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차 문이 아직 닫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눈이 휙 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달려가 열린 조수석 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한참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던 두 연놈을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젊은 년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할 짓 없어서 결혼한 남자를 만나? 너희 부모님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어머, 이년이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나? 오빠 뭐해? 2년 빨리 떼어내. 여, 여보, 당신 여기 웬일이야? 뭐? 웬일이야? 네가 나 운동하라고 여기 헬스장 끊어줬잖아, 이 자식아. 이자 보니까 네가 바람 편하게 피우려고 정관수술한 거구나. 이런 개자식을 봤나?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차 안으로 몸을 날려 들어가 남편이고 상간이고 두 연놈 털이란 털은 다 뽑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화를 다 분출하며 남편과 상간녀와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다 쌌습니다. 곧바로 저를 따라온 남편은 제 앞에 너무도 쉽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오해야. 걔랑 잠깐 만난 건 맞는데 진지한 사이 절대 아니야. 나 지금 걔한테 헤어지자고 말하고 바로 여보한테 왔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 제발 용서해줘. 이쯤 되니 이 남자는 도대체 나와 왜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사랑하니까. 아까 그 여자는 그냥 좀 젊고 귀엽길래 잠깐 논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말에 절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서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일절 받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에 온 이후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그런 새끼와 결혼을 했을까 하고요. 저는 매일 밤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헬스장 주차장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그년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죠. 이 거지 같은 연놈에게 복수하기로요. 저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재수 없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친구들은 신부 측 접수대에 서 있는 상간녀 아버지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라 연신 두 눈을 비벼댔어요. 다름 아닌 상간녀의 아버지가 바로 저의 은사님이었던 거죠. 그것도 결혼식을 깽판 치러 갔던 친구들과 모두 다 함께 다녔던
고등학교 은사님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생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저희를 알아보셨습니다. 너희 혹시 땡땡 고등학교 졸업생 아니냐?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너희 나 기억 안 나? 내가 너희 고등학교 내내 한문 가르쳤잖아. 그럼요. 저희가 선생님을 어떻게 잊겠어요. 너희 설마 내 딸하고도 아는 사이니? 아니면 우리 사위 쪽 손님인가? 네, 신랑 측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가족이나 다름없죠. 저와 친구들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매가 올라갔어요. 상황이 점점 더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생각할수록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죠. 잠시 뒤 결혼식은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사회자가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려던 때였어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전 시부모님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때 전 남편이 저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의 아버지이자 저희 은사님에게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축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신부 아버지가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세요.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저희에게 항상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지금 공부 안 하고 놀면 나중에 인생 망가지는 거라고 했죠. 네,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희 엉덩이를 그렇게 주무르시고도 미안한 줄 모르시더니 선생님 따님이 저런 생마 불륜남이랑 만나서 결혼하게 생겼네요.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복수는 일석이조가 돼버렸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던 한문 선생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황한 선생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았죠. 선생님,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한 번씩 엉덩이 만졌을걸요? 얘들아, 안 그래? 제 말에 친구들은 다들 마이크를 받아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 선생님이 저희 엉덩이를 주물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세상 참 좁아요. 어떻게 이런 운명적인 장소에서 제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인간들을 셋이나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친구들끼리 탄원서 만들어서 교무실에 낸 적도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니까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만 딱 그 짝이었습니다. 뭐 저 양반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기 선생님 사위 될 놈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에요. 지금부터 저놈이 어떤 놈인지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도 잘 지켜보세요. 아마 영상 보고 나시면 저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사과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미리 웨딩홀 직원에게 부탁한 영상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오랜만에 만난 우리 은사님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다들 집중해 주세요. 제 말 한마디에 영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영상 속에는 전 남편이 저와 살면서 몰래 상간녀를 만나온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상간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안 와? 자기 마누라 오늘도 늦게까지 수업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수업 취소됐다고 지금 집이래. 들어가서 밥만 먹고 금방 나올게. 자기도 알잖아. 우리 마누라 혼자 밥도 못 먹는 거. 운동 가야 한다고 말하고 빨리 와. 나 벌써 샤워 다 했단 말이야. 너무도 정확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하객들은 하나 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김유성 신랑님의 진짜 모습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선생님도 똑똑해 보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선생님 딸 구제해드리는 거니까요. 재수없는 변태 선생과 전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지만 제 친구들이 막아섰어요. 그리고 곧바로 제가 준비한 영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여자들 사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사진 아래 이름과 나이, 직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화면 속 여자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들 화면 속 여자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면 속 여자들은 바로 제 전 남편인 김유성이 저와 사는 동안,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상간녀와 만나는 동안 함께 만났던 여자들이에요. 제 말에 하객들은 물론이고 상간녀와 가족들까지 모두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어요. 제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주 여자에 미친 또라이 변태 새끼였습니다. 저와 사는 1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운동한다고 갔던 헬스장에서 만난 상간녀를 제외하고도 동시에 만난 여자가 3명이에요. 금요일 저녁마다 갔던 러닝 동호회에서 1명, 주말마다 가던 수영장에서 1명, 격주 일요일에 가는 등산 동호회에서 1명, 아주 쉴 틈 없이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가만 보니 쉴 새 없이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느라 그렇게 부지런히 산 거였습니다. 남편은 타고난 바람둥이였어요. 이혼할 때는 상관녀와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후다닥 이혼을 했어요. 소송이니 재산 분할이니 정리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자꾸만 전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 게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상했습니다. 이혼하고 제가 너무 우울하게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전 남편을 여기저기서 본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한강에서 러닝을 하거든? 근데 그 동료 인스타에 네 신랑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옆에 웬 여자랑 거의 포옹을 하고 있더라고. 어머, 사실은 나도 얼마 전에 성수에 완전 유명하다는 식당에 갔거든? 근데 거기서 1시간째 줄을 서 있는데 내 뒤쪽에 네 남편이 있는 거야. 근데 웬 여자랑 찰싹 붙어서 둘이 사진 찍고 웃고 떠드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 뭐야. 저랑 이혼한 지 1달도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여자들이랑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상간녀가 아닌 다른 여자들인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혼한 전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인스타에서 봤다는 사진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편의 뒤를 캤어요. 그런데 이게 할 짓이 못 되더군요. 마치 범죄자의 뒤를 캐기라도 하는 것처럼 캐면 캘수록 더럽고 저질스러웠어요. 남편은 마치 옷을 갈아입듯 여자를 갈아치우는 놈이었습니다. 아무 여자나 꼬셔서 넘어오면 몇 달 만나다 헤어지길 반복했죠. 양다리는 물론 3다리, 4다리도 기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인스타를 하다 보니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도 제 남편과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려둔 여자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남편의 더러운 민낯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들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밤새 인스타를 뒤져서 찾아준 덕분에 남편이 만났던 여자들의 신상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파투 내러 올 수 있었던 거죠. 너, 너 당장 영상 안 꺼?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무고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무고? 명예훼손?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 중에 사실 아닌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저 여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아, 그리고 고소장은 네가 먼저 받을 거야. 저 여자 중에 네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여자 하나 있더라? 그 여자가 빡쳐서 너 고소한대. 제가 찾아낸 남편의 불륜녀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남편이 당시에 1명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이 유부남인지도 모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영상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이니까요. 저는 그 여자에게 위로의 선물로 제 변호사도 소개해 줬습니다.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알려줬죠. 그날 결혼식장은 초토화가 됐어요. 저희의 은사님이자 상간녀의 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상간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 시부모님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전 남편의 얼굴에 던졌어요. 사방에 꽃이며 부케가 날아다니고 하객들은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날 저를 도와준 친구들과 저는 결혼식장을 유유히 빠져나와 성수동의 아주 유명한 오마카세에 가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처럼 술이 달았던 적은 없네요. 제가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도 했습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는 내내 웅크리고 살았어요. 매일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술만 먹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날에서야 다시 제 진짜 인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응원하는 얘기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나 지질이 고생한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시원하게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주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친정엄마 그리고 저 3명이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방이 딱 2칸에 화장실이 하나뿐인 작은 월세집이었어요. 그 중에 작은 방은 오빠가 쓰고 있었고 저랑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을 썼는데 한 방에서 다 같이 이불을 깔고 잤죠. 제가 너무 어려서이기도 했고 저랑 8살이나 차이가 나는 오빠는 그때 이미 중학생이어서 엄마가 아들 공부해야 한다고 방 하나를 오빠에게 통째로 내준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셨는데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하셔서 매일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퇴근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사오시는 과자를 먹고 싶어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잠도 안 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렸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얼른 자야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유, 안 졸려. 엄마, 아빠 오시면 아빠가 주는 과자 먹고 잘 거야. 그렇게 졸리면 엄마 먼저 자면 되잖아. 그날따라 저는 어서 잠자리에 들라는 엄마를 보채며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진 안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아마도 제가 뭔가 앞일을 예견해서였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항상 밤 10시쯤에는 퇴근을 하셨던 아버지가 12시가 지나도 오시지 않으셔서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전 철없는 어린애였던지라 그저 아버지가 사들고 오실 과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아버지가 오시면 과자를 먹고 자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적막했던 방 안에 크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유난히 크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엄마는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예? 뭐라고요? 그럴 리가. 정말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요? 엄마는 순식간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는 충격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전화 내용을 듣고 옆방에서 오빠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는 기절을 하셨고 오빠가 전화를 받아 울면서 저와 정신없는 엄마를 챙겨 셋이 같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오빠는 입술을 깨물며 응급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영안실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유령처럼 걸어갔고 오빠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부축하고 내 손을 잡으며 빨리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 가기 싫어. 우리 아빠도 올려내. 응? 철이 없었던 저는 오빠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그런 저를 달래가며 시체 안치실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은 처참하게 갈려 있었어요. 엄마는 또 시체 안치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셨고 오빠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어린 저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말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은 한동안 어린 저의 꿈에 나와 제 밤을 괴롭히곤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셨는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꼭 엄마의 탓인 양 자책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집안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밥도 안 드시고 술로 보내시기도 했죠. 저와 오빠는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더 고통이었습니다. 오빠는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드시라고 아침을 차려놓고 나갔지만 엄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며 그 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나날이 몇 달간 계속됐어요. 결국 오빠는 공부를 하던 것을 접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저와 친정 엄마를 먹여 살려야 했죠. 오빠는 이를 악물며 반도체 공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반장, 팀장을 거쳐 공장장이 됐습니다. 저도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산업체 고등학교를 나와서 모직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오빠와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방 2칸짜리 월세 집을 탈출해 서울 외곽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어머니도 그때쯤에는 우울증이 좀 좋아지셔서 집에서 저희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집안 살림을 하실 정도는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도 오빠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약속하면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엄마도 잘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간 행복한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그 집에 이사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졌음을 저는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뜻밖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할 때에 그 공장의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공장 사장님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였죠. 공장 사장님은 저희 오빠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면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다 저희 오빠랑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오빠는 능력도 좋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 오빠는 저의 자랑거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제외하고 제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족이 바로 우리 오빠였으니까요. 고등학교 때에도 제 친구들은 다들 한 번씩 제 오빠를 좋아하곤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아이들이 친한 친구였어도 제 오빠와의 교제를 허락할 만큼 마음에 드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빠에 대한 저의 자부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빠는 제 아버지나 다름없었고 제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의 따님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에도 저는 새언니가 될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은근히 저희 오빠를 뺏어간 나쁜 여자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랬는지 새언니에게 착하게 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오빠는 새언니를 사랑했었고 공장 사장님, 즉 지금의 사돈 어른께서도 오빠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오빠에게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신 거였죠.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가 사귄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공장 사장님은 오빠를 어디 뺏기기라도 할까봐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서울에서도 크고 고급진 중국집에서 우리 가족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만나자마자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사부인.
아유, 벌써 사부인이라니요, 사장님. 아이,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우리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사부인, 우리 영준이가 얼마나 일 잘하고 듬직한 사람인데요. 처음 우리 공장에 왔을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걸요. 제가 딸이 있어서 그때부터 영준이를 사윗감으로 딱 점 찍어 놨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들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잘 살게요. 저 이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가족들도 고생 안 해도 되고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이제 외롭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아가씨랑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세요. 저는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 공장 사장님과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새침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싫은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오빠를 뺏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볼을 뚱하니 부풀리고 땅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유, 이 아가씨가 우리 영준이 동생 분인 모양이네요. 애야, 네 시누이 될 사람인데 인사드려야지.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영준 씨랑 어머니 잘 모실게요. 잘 부탁해요. 저의 새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악수를 하자고 했던 거겠지만 그때 저는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언니가 내민 손을 매몰차게 쳐내고 말았어요. 뭐가 벌써 우리 영준이에요? 우리 오빠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가 이 결혼 반대할 거야. 제가 눈을 꼭 감고 소리를 지르자 공장 사장님은 당황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새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하지만 아가씨도 저한테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던 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부터 새언니는 저에게 대하기 어려운 찝찝한 인물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 상견례 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새언니랑 오빠가 안 어울린다고 하면서 둘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우리 오빠가 너무 아까워. 이 결혼 시키지 말자, 응? 엄마. 아유, 그래도 이미 결혼 약속도 다 하고 식장까지 다 잡았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네 오빠가 새언니 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아빠도 없이 네 오빠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이 10년을 넘게 고생했는데. 엄마는 오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보나마나 오빠가 안쓰러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었겠죠. 저도 알아요. 우리 오빠가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하면서 이 집 마련하고 우리 엄마랑 저를 부양해 왔다는 걸요. 그리고 대학도 포기하면서 공장에서 일해서 이제 좀 살림이 편하 하는 와중에 결혼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새언니가 제게 지었던 차가운 미소를 기억하고 있고 그게 평생을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공장 사장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새언니와 오빠는 결국 결혼을 하고 말았죠.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저는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오빠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저뿐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웃으면서 저만 빼놓고 아주 가족들이 행복에 겨워서 사진도 찍고 같이 웃으면서 술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세연이는 그날 울고 있던 저 때문에 기분을 아주 잡쳤다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요. 어쨌든 공장 사장님의 배려로 오빠와 세연이는 새 집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세연이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를 잘했는지 서울 시내에 있는 25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를 얻었더라고요. 세연이는 결혼 후에 바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새언니가 불편할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팔아버리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저 어머니하고 아가씨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고, 아니야. 나 그냥 내 딸이랑 같이 살다가 딸 결혼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마. 너희들 신혼살림 사는데 아유,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살아. 너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불편하긴요. 전 우리 그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 어머니랑 더 친해지고 싶은걸요? 그냥 저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네?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서 애교를 부리던 새언니의 술수는 알고 보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욕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날 상견례 때의 새언니의 쎄한 분위기를 계속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오빠한테 정성을 다하는 새언니의 모습을 보자 우리 아들 결혼 잘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빠는 공장장 직위에서 그 공장 사장님의 사이로 단번에 신분도 상승하고 월급도 올라 오빠랑 새언니 두 사람이 살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됐어요. 다만 결혼 후에도 오빠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는데 그 용돈이 거의 우리 집의 생활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저 혼자 버는 걸로는 우리 두 식구가 먹고 살기가 빠듯하지 제 결혼 자금을 모으기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네 장인 어른께서는 새언니와의 사이에 손주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는 아직도 아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못지않게 손주를 기다리시기는 했지만 새언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얘기는 거의 꺼내시지 않았죠. 시어머니 입장은 다르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기 얘기를 꺼내면 새언니가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극히 말을 아끼셨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서울에 번듯한 집이 생기자 어머니는 우울증의 늪에서 탈출하셨는지 하루하루 밝아지시고 아버지의 죽음도 잊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저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저도 그 사람과 너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오빠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이 남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빠 결혼식 때 그렇게 반대했었던 저의 행동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빠가 제 결혼을 무조건 찬성해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오빠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안 된다며 펄쩍 뛰는 겁니다. 너는 결혼하기는 아직 어려. 네가 만난다는 그 사람 싫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연애해볼 만큼 해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놓치기 싫어. 그리고 결혼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 고등학교 졸업했고 20살 넘은 성인이야.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오빠의 반대는 생각보다 완강했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땐 그 무엇이 뭔지 감히 예상할 수 없었지만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길 바라면서 저는 오빠 부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오빠를 만나 대뜸 무릎부터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오빠와 제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얼른 일어나. 오빠 당황했잖아. 형님,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영진이랑 결혼 허락 꼭 받아내고 말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제가 내세울 거라고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우리 영진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생각입니다.
오빠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진심에 져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후 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살던 집을 물려주고 드디어 오빠의 집으로 들어가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네 집은 서울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였고 오빠네 부부는 아직 아기가 없었던지라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으로 어머니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이사를 가시고 원래 엄마와 살던 우리 집에는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고아였지만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주면서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도 않고 집안일을 돕곤 했죠. 그런 걸 보면 전 남편 복은 있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새언니는 대놓고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오빠한테 말하자마자 새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또 했더라고요. 아가씨 임신했다면서요. 신혼생활 거의 없었겠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요? 혹시 속도 위반 아니었어요? 세원이가 말하는 투가 축하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당연하게도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닌데요? 결혼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세원이가 축하받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내가 먼저 애를 가져서 속상한가 봐요. 뭐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오빠한테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세원이 혹시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하니 세연이는 기가 막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축하하려고 전화했는데 아가씨는 아직도 내가 오빠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연이가 먼저 말 예쁘게 안 했잖아요. 속도 위반했냐고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세연이잖아요. 세원이와 오빠는 동갑이었고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27밖에 안 된 제가 임신을 했으니 세원이로서는 질투가 날 법도 했겠죠. 게다가 우리 엄마를 계속 제가 입맛이 없다, 몸이 힘들다 하면서 집으로 부르면 어머니는 또 딸네 집에 와야 했으니까요. 그때 이미 어머니를 거의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었던 새언니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임신 6개월의 무거운 몸을 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집안 일까지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를 도와주러 온 엄마한테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엄마, 나 애 낳고 몸 풀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살림 좀 도와줘. 새언니네는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고 새언니는 집안 살림밖에 안 하잖아. 응?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랬더니 엄마가 펄쩍 뜨면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크게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오빠네 집에서 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 부탁을 거절할까 하고 엄마에게 서운한 감정마저 들더라고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안 되냐고 그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손을 덜덜 떠시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희 오빠랑 세원이가 그 집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난 너 산후조리는 못 해줘. 아유, 그런 줄 알고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산후조리원이나 도우미 알아봐. 그게 더 마음 편할 거야, 너한테도. 엄마, 나한테 정말 그럴 거야? 나도 엄마 딸이잖아. 그런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응? 아, 그렇게 오빠가 잘해줘? 세연이랑 사는 게 더 좋아? 27밖에 안 된 철없는 저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고 다시는 엄마 도움 안 받겠다고 하면서 엄마를 오빠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날의 행동을 저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출산일이 임박해서 저는 아기를 낳게 됐어요. 제가 애를 낳던 날 오빠와 새언니는 조카를 보겠다고 제가 출산한 산부인과에 왔었다고 하네요.
저는 자느라 못 봤지만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둘 다 우리 아기한테 홀딱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도 아기 낳고 싶다. 그렇지 않아? 자기 어떻게 생각해? 물론 낳고 싶지. 그런데 아기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우리도 언젠가 천사가 찾아오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자기야. 우리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보고 난 후에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오빠는 그때 우리 엄마 몰래 정관수술을 했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사실을 새언니도 몰랐습니다. 오빠는 공장 사장님, 즉 지금의 장인어른의 기대를 배신한 셈이 되고 말았지만 가족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오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은근히 아기를 키워달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기 전에 산후조리도 해주려고 하지 않으셨던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기를 키워주실까 하는 걱정과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서까지 엄마한테 절실하게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생각나네요. 자기야,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키우자. 내가 자기 힘들지 않게 집안일 더 도와줄게. 힘들어도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기보단 우리 힘으로 키워보는 게 나나 자기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야. 아기 보는 것도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할 테니까 자긴 쉬어. 애만 신경 쓰고, 알았지? 정말이지?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네. 난 정말 남편 복 있는 여자인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남편에게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저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울적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편이 있을까요? 어쩌다 보는 TV 예능에서 나오는 문제적 남편들을 보면 전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 도움 안 받고 저희 부부 힘으로 우리 딸을 키워왔어요. 그 후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 집에 거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을 가고 싶어도 엄마가 오빠랑 같이 사니까 새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오빠네 집에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그것 또한 지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죠. 엄마가 새언니의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밝고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딸 어린이집 등원 준비로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 이리 와. 엄마가 머리 묶어줄 테니까. 그리고 밥 먹고 얼른 어린이집 가야지. 싫어, 싫어.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아, 나 아파. 나 여기 어제 다쳤단 말이야. 딸은 꾀병을 부리며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머리를 쓰곤 했었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거실을 돌아 딸을 꽉 안아들고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딸. 오늘따라 왜 이럴까? 어린이집에서 누가 괴롭혀? 아니, 그건 아닌데, 나 여기 다쳐서 병원 가고 싶어. 어린이집에 안 갈래. 거긴 엄마가 밴드 붙여줄 테니까 일로 와. 딸은 기껏 생각한 핑계가 안 통하니까 고개를 젓고 풀이 죽어서는 얌전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딸의 머리를 솜씨 좋게 따주고 앞머리에 반짝이는 핀을 꽂아줬어요. 아무래도 그냥 이유 없이 가기 싫은 날이었나 봐요. 그런 때는 어리광을 받아주면 안 되죠. 그렇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던 찰나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9시도 안 된 이른 아침이라 누가 전화를 할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발신인을 보니 저희 친정 엄마인 게 아니겠어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던 친정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도 엄마의 전화를 안 받을 수 없기에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친정엄마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하시고 후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엄마한테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세원이가 뭐라고 그래? 엄마 무섭다. 애들이 엄마 죽이려고 해.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어? 엄마, 아, 거기서 얼른 나와. 세원이가 엄마 구박하는 거야? 내가 곧 거기로 갈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저는 흥분하고 있었어요. 얼른 외출 준비를 해서 오빠의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미친 듯이 새언니 집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새언니, 문 좀 열어봐요. 도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나 새언니는 한참을 대답이 없다가 문만 빼꼼 열어서 제 얼굴을 확인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화가 나서 새언니 집 현관을 밀치듯이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어디 있어요? 새언니는 평소에 오지도 않던 제가 아침부터 자기 집에 들이닥치자 기분이 나쁜 표정에 얼굴이 역력히 드러났죠. 하지만 전 새언니의 불평불만 따위를 들어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 방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방의 방문을 연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오빠네 집에 발길을 끄는 몇 년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영양실조 상태였는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엄마의 방 안은 얼마나 어지럽고 냄새가 났는지 첫눈에 딱 봐도 관리가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먹다 남은 음식들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물을 쏟은 것도 닦지도 않은 채 허옇게 물때가 낀 장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깔고 자던 이불 역시 몇 달은 안 빨았는지 노인들 특유의 몸 냄새가 났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코를 틀어쥐고 새언니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데 갇혀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 그건 진짜 오해예요. 얼른 문 닫아요. 어머니 밖에 나오시면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요. 새언니는 무슨 영문인지 황급히 우리 엄마가 방 밖으로 나오려는 걸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번쩍 빛내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했는지 용을 써가면서 새언니를 몸으로 밀치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제 쪽으로 끌어당겨 안고는 냄새나는 엄마의 방을 나왔어요. 엄마는 제 품에 안겨 마치 얌전한 어린애처럼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자 새언니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새언니는 다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밖에 나오시면 사고 치신다고요. 내 말 안 들려요? 다시 방에 가둬야 돼요. 됐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새언니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와 새언니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거실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도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기절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119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또 새언니대로 놀랐는지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오빠한테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새언니를 팔짱 끼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는데 가만 두고 보면서 119를 부르지는 못할 망정 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나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새언니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려고 우리 엄마 데려간 거였어요? 이렇게 푸대접하고 우리 엄마 못 살게 굴려고 처음부터 모시겠다고 한 거였냐고요. 양심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네? 새언니! 아니, 아가씨가 보기에는 내가 어머니를 막 구박하고 모질게 대하는 나쁜 며느리로 보여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딱 봐도 새언니가 우리 엄마 방 안에 가둬놓고 음식도 물도 안 주는 거 맞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때 우리 엄마한테 오빠 결혼시키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후회스러운 마음에 새언니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친정 엄마가 새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엄마 대신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119가 와서 우리 엄마를 달랑 들어 들것에 실었어요. 기절한 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엄마는 맥없이 실려 나가셨고 저는 걱정이 돼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급히 종합병원으로 가서 엄마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는 치매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 여기저기에는 음식을 뿌리고 씻지도 않으시고 몇 달을 냄새나는 몸으로 지내신 것이었어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뒤늦게 달려온 오빠와 새언니를 붙들고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벌써 치매에 걸리신 거야? 응? 대답 좀 해봐, 오빠. 도대체 왜?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 아직 이론도 안 됐잖아. 60대 중반에 무슨 치매냐고. 오빠는 한참을 묵묵부답 말없이 울고 있는 저를 병원 벤치에 앉혀놓고 참 기가 막히는 사연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빠도 처음에는 엄마가 우울증 증세로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언니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고 놀라서 봤더니 엄마가 부엌을 뒤져서 맨손으로 밥통에서 뜨거운 밥을 뭉쳐 허겁지겁 꺼내 드시고 있더랍니다. 오빠는 놀라서 엄마를 말리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 배고파. 나 건드리지 마. 나 밥 좀 먹게. 나 좀 그냥 놔줘. 아니, 아까 7시에 제가 저녁 차려 드렸잖아요. 언니, 생각 안 나세요? 넌 누구야? 니년이 언제 나를 밥을 줬다고 이 난리야? 우리 아들이 오면 너한테 당한 일들 내가 다 얘기할 거야. 이 나쁜 년. 그렇게 흰 밥을 미친 듯이 입안에 밀어 넣으며 소리치시는 엄마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더랍니다. 그래서 오빠는 엄마를 모시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증세가 시작되었다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오빠는 걱정이 되어 새언니에게도 얘기를 했고 언니는 하루아침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였습니다. 오빠는 그 말을 듣고 나자 새언니한테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딸이라고 얼마나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새언니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면서 새언니에게 말을 못하니까 오빠가 새언니를 부르더니 제 앞에 세워놓고 말했어요. 이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동안 너희 새언니가 얼마나 혼자서 속을 끓였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 신경 예민해질까봐 걱정돼서. 너 임신했을 때 말했으면 그 충격으로 너도 아기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엄마 저 상태 되신 지 좀 됐단 말이야. 저는 새언니의 손을 잡고 또 서러움과 미안함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증상이 시작된 거라면 적어도 3, 4년 동안 새언니는 엄마의 치매 수발을 들어야만 했을 것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새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가 너무 엄마에 대해서 몰랐고 그동안 무심했었나 봐요. 새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죠? 미안해요, 언니. 새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저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어요. 아마 그게 새언니 나름대로의 위로의 방법이었나 봐요. 처음엔 새언니가 무작정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를 구박하고 못되게 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새언니가 결혼할 때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을 때 저는 가식 떤다고 생각하고 막말을 했었는데 사실 새언니의 친정엄마는 새언니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 즉 오빠의 장인어른이 새언니를 홀로 키운 지 오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새언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였던 거죠. 새언니의 새어머니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새언니를 살갑게 대하지도 않으셨고 어머니로서의 정은 그다지 주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정에 목말랐던 새언니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오빠와 결혼하고는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산후조리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했던 것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약간 집착과 같은 증상을 보였었던 거죠. 새언니도 우리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언제든지 밤 늦게까지 엄마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고 나자 새언니의 우리 엄마 집착 증상은 좀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오빠네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친정 엄마랑 새언니가 친모녀 사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격이 없고 항상 어디를 가나 엄마와 같이 다녔다면서요. 엄마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 마사지도 끊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려고 했었던 새언니의 마음을 오빠를 통해 듣고 나자 저는 새언니의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요. 그도 그럴 게 원래 그런 일들은 딸인 제가 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를 마치 친정 엄마처럼 모시면서 계속 부양해 왔었던 것이니까요. 새언니는 오빠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잘못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새언니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왔던 거죠. 괜찮아. 자기 잘못은 아니야. 어머니가 약을 안 드시고 몰래 버리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악화된 것이었겠지. 당신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어.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나도 지치나 봐. 엄마가 제 정신이실 땐 나한테 잘해주다가도 내 머리 잡아 끄댕이면서 돌변할 때는 나도 무서워. 우리 이제 엄마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봐. 오빠는 참담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의 그늘진 얼굴에도 초췌함이 묻어났어요. 지금이 오기까지 오빠도 새언니도 어지간히 힘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저렇게 중증인 경우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 오빠, 그러자. 지금 아무도 못 알아보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새언니에게만 맡겨. 우리 엄마 요양원에 보내자. 그도 그럴 게 저 역시 우리 딸을 키우면서 치매 걸린 친정 엄마까지 모시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불쌍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났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웬만큼 좋은 시설의 요양원은 아예 자리가 없었어요. 사돈 어른은 오빠네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셨던 건지 나중에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오빠가 말씀을 드리자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사부인이 그렇게 아프셨던 게야? 왜 너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사돈 어른은 새언니를 나무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빠는 울고 있는 새언니를 감싸며 사돈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저 결혼하기 전에 정관 수술을 했었습니다. 오빠의 폭탄 선언에 사돈 어른도 새언니도 너무나 놀랐어요. 이제까지 10년간 저는 오빠 부부에게 아이가 안 생긴 게 새언니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미 오빠가 정관 수술을 한 것이었다니 저도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새언니의 오빠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자긴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 기다렸는지 알면서 그 사실을 숨기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내 탓이 아닐까? 얼마나 마음을 졸여왔는데. 세연이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빠의 가슴을 때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세연이의 화를 다 받아주는 듯 했던 오빠는 세연이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난 어떡해? 엄마는 저렇게 몸도 정신도 약해져만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결혼을 할 생각을 했겠어. 사실 난 결혼 같은 건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러다가 자기를 만났고 아버님 같은 따뜻한 장인어른이 내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책임질 자식만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어.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조카 사진 보면서 눈물 짓는 당신을 보면서 몇 번이나 정관 수술을 했던 걸 풀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아버지 없는 나에게 무슨 부성애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못 믿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어. 나도 힘들었다고. 오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오빠의 심정만은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세연이에게 그 사실을 계속 숨겨왔다는 것만은 오빠가 잘못한 거라고 세연이가 오빠를 용서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그랬더라도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부부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그런 예민한 부분을 숨긴다면 저도 그런 배우자랑 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오빠의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겠어요. 둘 다 그만둬. 자네에게 실망했네. 좀 더 이 장인을 의지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게 아닌가.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은 건가? 내가 분명 자네한테 말을 했을 텐데. 우리 딸이랑 결혼했을 때 난 자네를 이미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의심이 드네. 왜 그런 못난 말을 하는 건가? 아버지로서 명령하겠네. 당장이라도 아기를 갖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장인어른의 난생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과 말투에 오빠는 적잖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의 장인어른은 항상 허허실실 웃으면서 좋은 게 좋다 하는 그런 성격이셨거든요. 이렇게 화가 난 장인의 눈을 오빠는 또 자책감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나서서 얼른 이 냉랭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남편도 이제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설득해서 정관 수술한 거 풀게 할게요. 그리고 저도 아기 갖고 싶으니까 우리 부부 산부인과 가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화 푸시고요. 아빠는 어머님 모셔드릴 요양병원 구해주세요. 아가씨도 신경 쓰이실 테고 어머니 이러다가 몸 상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너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손주 만드는 것에만 신경 써. 좋은 거 먹고 건강한 몸 만드는 데만 신경 써. 알았지? 우리 딸 닮은 손녀딸 하나랑 영준이 닮은 아들 손주 하나 갖고 싶구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 빌게요. 그리고 아버님 기다리시는 손주도 안겨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아버님. 새언니의 중재와 우리 오빠의 진심 어린 참회의 말에 장인어른은 오빠를 용서하고 마음을 풀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라는 오빠네 장인어른의 배려였어요. 그리고 오빠도 40이 넘어서 정관 보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순조롭게 잘 끝나고 오빠와 언니의 노력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언니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오빠와 새언니의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새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고 새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처음에는 비록 좋은 가족이 되지는 못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오해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빠와 새언니 부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장인어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못하는 우리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주신 분들인데요. 그 후로 친정엄마는 이제껏 보였던 치매 증상이 사실 뇌에 생긴 암의 일종 때문이라고 해서 최대한 날짜를 빨리 잡아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치매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정말 요양원에 가시거나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뇌에서 암덩어리만 떼어내면 정신은 올바르게 되신다고 하니 말이죠. 앞으로 살면서 약은 계속 드셔야 하지만 더 이상 치매 증상이 진행 안 되고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아닌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뇌암 수술 후 몇 달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거의 보통 사람처럼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는 헛소리도 안 하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요. 약만 잘 드시면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새언니와 사돈 어른에게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오해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오빠네 집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의 아기들도 새언니가 부탁하면 우리 딸과 같이 봐주기로 하고요. 오빠네 식구들이 여행 갈 때 어머니와 같이 껴서 저희 가족도 저번 달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덩이가 될 줄은 저도 우리 엄마도 몰랐을 거예요. 철없던 제가 새언니의 겉모습이나 성격만 보고 이 결혼을 계속 반대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오빠가 결혼을 계속 안 하고 엄마랑 나랑 쳐다보고 살았더라면 결코 우리 가족은 행복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만나니 새언니도 좋은 사람인데 모나지 않은 성격이고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화통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또 그게 새언니한테 결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새언니의 성격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새언니 덕분에 제가 가끔씩 속 좁게 굴어도 항상 새언니는 저를 용서했고 저 역시 고집을 부리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새언니와 오빠의 얘기를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빠네 부부와 화해를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의 오해와 고집으로 인한 엄마와의 사이에 벽이 없어졌고 엄마가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신 새언니와 새언니의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제 얘기 어떠신가요? 저는 새언니를 만나고 새언니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약 오빠가 상견례를 했던 그 날로 돌아간다면 철없던 저 자신에게 꿀밤 한 대는 때려주고 와야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빠와 새언니가 저의 반대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더라면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은 없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말투로만 판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건으로 인한 제 인생 좌우명은 바로 그거랍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좀 투박하더라도 진국인 사람이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우리 새언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빠 부부에게 속 좁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저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제부터 친정 엄마에게 효도하고 오빠네 부부와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